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세무직은 항상, 여러분도 제일 궁금한 것이 과연 내가 점수를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잖아요. 다른 직렬은 사실 어느 정도 예측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입력자 비율 한 5 내지 10% 정도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5 내지 10%란 게 예를 들면, 뭐죠? 한 특정 점수에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공단기가 거의 99% 거의 적중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학원들이 예측 서비스 하는 곳이 학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좀 분산이 되죠. 그래도 대부분 다 공단기에 입력하는데 과거에 공단기에 입력을 뭐 99% 했다면 지금은 한 95% 정도, 90에서 95%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무직은 좀 다르죠. 세무직 약간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점수 상담 같은 거 해줄 때 예측 서비스 나오기 전부터 했었어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자기 점수를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 지방직이라든 국가직 전략적인 어떤 준비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국가직에 좀 더 국가직 면접에 좀 더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직 시험에 좀 더 면접을 할 것인가, 그런 목적으로 사실 어떠니 선생님이 점수 상담을 해주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선생님의 어떤 홍보 효과도 사실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취지를 해본 적은 없어요.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부터 저는 해왔어요. 그죠? 나름대로 어떤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겠죠, 실제로. 더군다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선택 과목 합산이 선택 과목 합산이라는 것은 사실 1배수 컷만 해당되는 거예요. 1배수 컷만. 1배수 컷만.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선택 과목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필기 코스 합격한 사람들 같은 경우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1배수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 취지가 목적이 뭐냐면, 원래 규정은 뭐였냐면은 1배수 컷에 걸리면 보통 보면 안정권 있잖아요. 안정권. 1배수 컷이 아닌 안정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통 맞으면 다 최종 합격이죠. 미만 빼놓고, 그렇죠? 그런데 1배수 컷도 마찬가지였어요. 1배수 컷도 예를 들면은 규정상 이 규정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규정상 면접에서 보통 예상만 받으면 최종 합격을 해요. 대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100명을 뽑는데 100명을 뽑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1배수 컷이 예를 들면은 98등이었어요. 98등. 그죠? 여기서 동점자가 예를 들면 10명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1배수 밖에서 있잖아요. 3명이 우수를 나와버리면 3명이 우수 나와버리면 이 1배수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원래 그것이 규정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1배수 컷 끄트머리에 걸려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소수 직렬은 엄청나게 그런 변수가 심하겠죠. 소수 직렬. 근데 다수 채용 선발률이 많은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소수 선발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수 2명 때문에 1배수 컷 보통 받은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왜? 선발률이 딱 맞춰지니까. 그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근데 다수 뽑는 직렬은 이런 경우가 잘 안 나타나죠. 근데 규정이라는 게 원래 뭐였냐면은, 규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1배수 컷에 걸려 있으면 무조건 면접에서 보통 예상만 받으면 최종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1배수 컷도 예를 들면은 안정권이랑 똑같아요. 냉정히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1배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죠? 너무 최종 합격자가 많은 거예요. 동점자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300명 뽑는다. 300명 뽑는다. 그러면은 동점자가 예를 들면 1배수 컷에 걸려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290등부터 이제 300명이니까 이거 선발로에 300명이니까 300등 안에만 들면 되잖아요. 290등부터 50명이 동점이에요. 예를 들면 60명이 동점이에요. 다 보통 맞았다고 가정해요. 다 보통. 전부 다 합격이잖아요. 그 선발은 예를 들면은 300명인데 결과적으로는 350명이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또 여기다가 또 필기컷에 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넘어서기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수가 다수로 나와가지고 이것을 넘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보다는 분명히 우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물론 그것보다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보통인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가 예를 들면 300명 뽑는데 360명, 70명이 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년 안에 요즘에는 공무원들 발령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산 같은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처별로 나름대로 어떤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퇴직자 인원, 그 다음에 휴직자 인원 이런 거 싹 고려해가지고 선발 인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뽑아놓고 발령도 못 내고 어거지로 발령을 내야 되고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선택 과목이라는 이 한마디로
최종 합격자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 과목 합산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깜깜이가 돼버린 거예요. 깜깜이가. 미입력자 변수를 누가 예측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공단기도 공단기나 일반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실시간 어떤 입력자 위주로 해서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입력자의 변수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최종 합격자 발표하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는 일베스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내 점수가 과연 전공 점수 내가 예를 들면 일베스 좀 이따 한번 설명하겠지만 일베스 컷에 걸려 있어도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 점수로 결정이 되기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내가 일베스 컷에 어느 정도 걸려 있느냐, 어느 위치에 걸리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또 우수 세부직은 그렇지 않겠지만 소수 진열 같은 경우는 우수 변수로 인해서 일베스 컷에 걸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깜깜이가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일베스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필기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죠? 하지만 일베스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그냥 보통만 맞춰도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전공 점수도 봐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베스 컷에 걸려있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성적에 상관없이 물론 전공값이 최상위권이면 사실 걱정 안 해도 되죠. 그죠? 하지만은 전공 점수가 나름대로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사실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세무직은 합격선 예측이 힘들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2년 동안이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대충 이야기하면은 세무직이니까 세무직 기준으로 내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세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가 예측이 있죠. 단 한 번도 최근 2년 동안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사실 학원가 예측의 그 합격선 예측은 사실 다른 학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공단위가 그래도 가장 근접합니다. 일반 직렬 같은 경우는 소수 직렬 있죠. 소수 직렬. 그러한 직렬에 빼놓고는 대부분 맞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미입력자의 변수만 한 5 내지 10% 정도. 요것만 고려하면 돼요. 그리고 미입력자라는 것이 모든 분산이 되는 거죠. 특정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거기서 정확해요. 그런데 세무직은 그렇지 않죠. 세무직 또 공단기도 사실 작년에 거의 내 알기로는 3점 정도. 다른 학원들은 거의 4.5점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사실 작년에 좀 나름대로 예측을 해봤지만은 사실 선생님도 약간 너무 보수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도 사실 예측이 좀 틀렸어요. 1.2개 좀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세무직은 다른 직렬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면접에 좀 더 집중해도 돼. 이렇게 상담해 주는데 사실 세무직은 사실 그런 상담해 주기가 부담스러워요. 자칫 예를 들면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 면접 좀 더 비중을 둬.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혹시 필기컷이 돼버리면은 선생님들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그 책임은 어떤 누구에게나 어떤 양심 도의적인 책임이죠. 도의적인 책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세무직 전문 상담이 많이 좀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작년에도 임용률 재작년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이 소위 말해서 미입력자의 변수가 작년에 내 기억으로는 소위 합격 안정권 있죠. 그분들이 약 100명가량이 내가 예를 들면 인력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필기 합격까지 하면은 거의 150에서 200명 정도가 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세무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무직이 컷 차이가 막 학원과 예측이 다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세무직은 그래서 예를 들면 예측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4차 컷이 나왔으니까 보통 4차 컷 그리고 5차 컷까지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4차 컷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해요. 단 미입력자의 변수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양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지금 405점 있죠. 405점이 예를 들면은 405점 있어요. 405점 있죠. 그럼 81점이죠. 그죠? 혹시 405점 지금 등수가 몇 대인가요? 혹시 등수가 몇 대인가요? 711등이죠. 봐보세요. 4차 컷이 나온 시점에서 등수가 711등이에요. 11등. 그죠? 자, 11등이에요. 4차 컷 나온 시점에서. 그럼 동점자가 있을까요? 동점자가 몇 명인가요? 한 70, 80명 되나요? 그죠? 85명. 동점자가 85명이에요. 그죠? 상관없어요. 85명이나 84명이나. 어차피 내일 지나면 한 명 늘어나요. 그리고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점수 빼버리니까. 빼버리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허위가 사실 없겠지만, 옛날에는 허위 입력자도 좀 있었어요. 상위권에 있잖아요. 올백이 막기 몇 명씩 있고. 그 허위 입력자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만점이 나올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신 세무직은 만점 안 나와요.
세법 오래 왔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세법 100점 받을 사람 있나요? 여기 100점 있나요? 세법 100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만점 안 나와요. 그잖아요.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보세요. 동점자가 85명이에요. 그죠? 자, 4차권 나오면 이제 앞으로 정체될 겁니다. 입력자가 어차피 입력 안 할 사람 끝까지 입력 안 합니다. 사람 심보가. 그잖아요. 예? 더군다나 또 세무직 같은 경우는 또 과거에 또 관세직이라든가 뭡니까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분들이 이제 구급 같은 거 응시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과거보다는 작년 재작년에 좀 늘어났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실제 선생님 면접 특강이라든가 나중에 개별 코칭 해보고 경험형 과제를 보면 이제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준비한 게 나와요. 그죠?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대충 알죠,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경험형 과제를 1대1 코칭을 현장에서도 해주고 주면서도 해주거든요. 지방 사람들은 줌으로 해주고 정규 수업 외에 따로 선생님이 코칭을 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해주고 그러면 경험형 과제 또 이메일로 선생님 점검을 다 해줘요. 경험형 과제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무슨 일 했는가 다 드러나요. 아직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또 많았다. 이분들 같은 거 잘 입력 안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이분들 그런 어떤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현재 지금 405점이 현재 지금 711등이에요. 동점자는 85점이에요. 자 보세요. 이대로만 간다면 세무직이 785명인가요? 875명인가요? 875명이죠. 자, 세무직이 875명을 뽑아요. 875명을. 자, 산발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3배수 정도를 보통 뽑잖아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동점자에 따라서 1.3배수가 넘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동점자가 많아버리면 1.3배수 전에서 1.28이나 1.25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 1.3배수라는 이야기지 정해진 규정이 아니에요. 동점자에 따라서 뭐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2배수까지도 뽑고 그랬어요. 교육행정 같은 경우 워낙 동점자가 많으니까 인원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3배수를 뽑다. 그러면은 875명의 1.3배수를 대충 생각하면 1100명 정도 되겠네요. 대충 맞나요? 이 정도 되나요? 필합선발이론. 그죠? 대충 1100명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100명 안에 들면은 필격격은 된다는 얘기예요. 1100등 안에 들면 그죠? 근데 딱히 무조건 정확하게 1100등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점자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배수 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하지만 필기 컷은 좀 예측하기 사실 힘들어요. 변수가 많아요. 그죠? 참고로 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711점이고 동점이 85등. 그럼 대충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한 800명 되네요. 800명. 그럼 무조건 875명 안에 무조건 들죠. 선발이는 875명 안에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1배수 것도 아니에요. 안정권이에요. 이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그잖아요. 405점 무조건 면접에서 포터 맞으면 최종 합격이죠. 나아가서 이대로만 간다면 예를 들어 이대로 간다면은 400점이 1배수 컷일 가능성이 높죠. 이대로 간다면이에요. 이대로 간다면 그죠? 이거 400점이 1배수 컷이면 대부분 1배수 컷 끄트머리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400점은 이대로만 간다면 안쪽이 붙어요. 그건 전공 점수에서도 최하위권만 아니면 다 보통만 되면 합격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일은 그런데 안 일어난다 그 말이죠. 물론 이 확률은 이대로 끝날 확률은 로또보다 받기 힘들어요. 죄송한 소리 같지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일 미입력자의 변수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그렇겠죠? 미입력자의 변수. 이것은 하나님도 못 맞춰요. 그죠? 공단기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춰요. 그죠? 다만 이제 선생님은 점수상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입력자의 변수를 고려해서 해줘요. 그런데 일반 직렬은 5 내지 10% 정도를 생각해서 상담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공단계에서 예측한 상담하고 선생님이 개별 상담을 통해서 상담하다 달라요. 상담량이 다를 겁니다. 특히 이제 세무적 상담도 덜하지만 다른 직렬은 다 달라요. 다른 직렬도. 왜? 선생님이 미입력자 변수를 생각해서 상담해 주니까. 그래서 보수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수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수 변수가 좀 있겠죠. 우수 변수. 그 다음에 미입 변수도 있지만 미입은 사실 별로 많이 최근 추세는 미입은 별로 안 줍니다. 공모업 면접은
사실 떨어뜨리기 하는 어떤 시험이 아니라 면접은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최종 관문. 이제 나 수험 시간 다 끝냈어.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어. 그잖아요. 시험이에요, 시험.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자, 시험이란 이야기죠. 그죠? 예.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죠?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예. 최근 추세를 보면 미입은 별로 많이 안 줘요. 미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100명 중에 있잖아요. 3명이 미입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3%죠. 그죠? 3% 맞죠? 그죠? 아, 세무적 계산이 빨라야 돼요. 바로바로 이야기하세요. 자, 예. 선생님은 나이도 많고, 예? 갈수록 어떤 뇌가 세포가 죽어요. 여러분들은 머리를 쓰면 쓸수록 뇌세포가 좋은 뇌세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죠? 3%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인터넷상에서 이런 소문 들죠. 아, 면접 미입 없다. 웃기지 마세요. 미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고득점이었어. 고득점. 내가 고득점이었어요. 어디 가서 미입 맞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잖아요. 말 못해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미입 같은 게 이러면 인증해라. 요즘 젊은 애들 인증해라. 너 사기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까지 가는 누가 미입했다고 인증하고 그러겠어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미입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입해서 미입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공무원 면접은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이라겠죠. 운이 없었던 거예요. 제 첫 번째 운도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면접 준비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예를 들면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예. 질의 과정에 30분 동안 질의 과정에서 예. 특히 공직사에 시도하는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사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하고 공직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완전히 달라요. 즉 반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뭔가 이 사람은 조직생활을 잘할 것 같은 사람,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미흡 요소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접 운이 없어서 예? 그 다음에 어떤 면접 준비 방향성을 잘 못 잡아서 그러잖아요. 예? 이런 어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미입에서 떨어져 물론 가끔가다 한 명씩 100명 중에 한 명은 또라이들이 있어요. 또라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있죠. 예?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제 근무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잖아요. 예? 이거 현직들한테 직접 다 들은 이야기예요. 가끔씩 신규들 가끔씩. 예? 근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일반적인 어떤 일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들은데요. 그죠? 예? 어쨌든 3명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드러나진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조사할 수 없어요. 인사처에서는 미입이 몇 명이냐 우수가 몇 명이냐 정확하니 말을 하지 않아요. 예? 비공개 사항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입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요. 인터넷상에서 미입 이야기가 없죠. 아 그래 미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미입은 불명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아예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사실대로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수는 미입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죠. 3%라는 게 아니라 미입이라든가 우수 비율도 해년마다 직렬마다 달라요. 예? 그잖아. 이게 정해진 규정이 없어요. 야 미입을 몇 명 줘라, 우수를 몇 명 줘라 그런 할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전히 어떤 미입이라든가 우수의 어떤 결정권을 면접관이 가지고 있어요. 면접관 전량이에요. 시중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잘못돼서 야 할당제다, 미입 할당제가 있다, 우수 할당제가 있다, 뭐 기술직이 어쩌더라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추세는 우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죠? 세무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무직 같은 경우 당연히 보통 비율이 높죠. 하지만 세무직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생각한 것 이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점 말씀드리고, 자, 여기까지 괜히 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다시 가야죠. 어쨌든, 자, 우리가 큰 이야기 하고 있죠? 미입력자의 변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우수 어떤 미입 변수가 있어요. 그냥 우수 변수만 할게요. 우수 변수만이. 그죠? 이 변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예를 들면 현재 711등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4차 컷이 나왔으니까, 미입력자 첫 번째, 일반적인 우리가 미입력자의 변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미입력자의 변수가 있고, 우리는 세무직은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작년, 재작년 있죠. 그죠? 그 인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인원이 100명 정도를 생각하자고 말이죠. 왜? 작년 기준으로. 일배수 안에 든 사람들이 100명이 미입력자가 생겼으니까. 그죠? 이 100명, 한데 이 100명이라는 것은 올해 입력률에 따라서
80명이 될 수 있고 70명이 될 수 있고 6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최대치를 잡은 거예요. 어쨌든 일배수 컵, 필기컷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필기컷까지 생각한다면 약 150에서 200명이 미입력이, 합격 대상자 150에서 200명이 예를 들면 미입력했다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어차피 필기컷은 우수를 받아야 되니까 일배수 컷하고 예를 들면 일배수 안쪽 그 인원을 우리가 100명 정도 우리가 세무지가 플러스 해야 돼요. 왜?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재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올해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이유 같은 건 선생님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강의에 좀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참고로 어쨌든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말이죠. 여기다가 뭘 더해야 되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4차 컷이 발표됐으니까 하루 지나면은 두 명 늘어나고 3명 늘어나고 이런 것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냥 그래요. 그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미입력자의 변수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점수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보세요. 그러면은 711등에다가 동점에다가 일단 100명은 변수가 있다겠어요. 올라갈 일은 없어요. 대신 입력률에 따라서 90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고 7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100명의 변수를 생각해야 돼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기다가 일반적인 미입력자 그리고 우수의 변수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수는 이제 많이 안 나오니까 한 20명 정도로 잡으면 돼요. 20명 정도로. 우수 변수 10명에서 20명. 그죠? 필기까지 합치면 그 정도는 최소한 나오니까. 그잖아요. 20명 정도는 세무직도 무조건 나와요. 그잖아요. 이 변수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내 예측 점수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711등이 405점이면 711점이 아니라 보수로 잡았을 때 811등. 그렇죠? 100명 플러스 했죠. 그러면 일반적인 미입력자. 5 내지 10%. 거기서 비율을 따져요. 그러면은 앞으로 기끌자 대상 50명. 그러니까 지금 5차까지 발표되면은 내 생각에는 50명 넘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450점대가 50명이 넘기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많아야 예를 들면 15명, 20명 요 정도. 그리고 안쪽은 이제 아예 그 고득점자 있죠. 아예 안쪽. 그쪽 입력률이 현재 떨어질 거예요. 어차피 입력 안 한 사람들은 일배수컷이라든가 필기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보통 큰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최대치 잡아도 50명이 최대치 잡아도 보수로 잡자 보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러면 우수의 변수 한 20명 잡자 그 말이죠. 그냥 40명만 잡을게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더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100명에다가 40명, 20명, 160명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3차컷 나올 때는 선생님이 이걸 더 높게 잡았어요. 당연히 3차컷 나올 때는 나오기 전께는 선생님 220명까지 자꾸 상담해 줬어요. 지금은 4차컷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떤 이 변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60명 플러스 해야 돼요. 그러면은 405점이 예를 들면은 811등이죠. 그러면 160을 더해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973이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보수로 삼분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405점 같은 경우는 973등이죠. 973등. 그러니까 일배수컷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하면 대충 보면은 이거 일배수컷은 일배수컷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뜻 보면 일배수컷이 한 415 정도에서 20 안전 보수적으로 잡으면 20점. 그잖아요. 415점 정도가 일배수컷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그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물론 아까 말씀드리고 보수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이 10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다른 직렬은 100명이라는 숫자를 안 넣었어요. 세무직은 넣은 거라 그 말이에요. 세무직은 넣은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봤을 때 미입력자 100명을 가상으로 집어넣었지만 작년, 재작년에 어떤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인원이 더 미입력자는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405점이나 410점은 조금 일배수컷에 415점 정도가 선생님의 일배수컷이 아닌가. 약간 보수로 잡았을 때. 근데, 그리고 일배수컷에 걸렸다고 해서 다 한 거 아니라 그때 전공법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410, 지금 공단계에서 1배수컷이 몇 점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일배수컷, 공단계에서 세무직이. 400 몇 점? 395점이죠. 그죠? 공단계에서 벌써 선생님하고 벌써 20점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공단기라는 것은, 공단기는 다른 학원은 더 심해요. 그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100명을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물론 410점이 될 수 있어요. 410점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410점까지 일베스 컷. 그죠? 그리고 415점이 그냥 그래도 안전한 일베스 컷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분석이어서 나중에 선생님이 세무지 단톡방에 한번 정리 중에 있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무직은 점수 상담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세무직 같은 거 전화 상담을 많이 해줘요. 그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지방직 공부에 좀 매진할 것인가 비중도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보자. 그 말이죠. 예. 세무직이니까 세무직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른 모든 직렬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엄청 머리 아픕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해결됐죠. 선생님 말이 100%가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까 말 가상의 미입력자. 이것은 우리가 선생님도 알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미입력자. 끝까지 입력 안 할 사람들. 그 변수까지는 선생님도 예상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이 설명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정리해서. 최근에 선생님 한 일주일간 있잖아요. 책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점수 상담 때문에 지금 일주일간 밤낮이 거꾸로 됐어요. 밤낮이. 그러니까 자는 시간 오후 2시에서 3시. 그리고 다시 6시 정도 일어나요. 좀 늦게 일하면 7시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떤 여러분 점수 상담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점수 상담 같은 거 오늘 어제까지 해서 한 1,500명 정도 있거든요. 그 상담하고 거기다가 또 점수가 애매한 사람들 전화 상담까지 해주고 또 성적이 안 된 사람들도 위로도 해주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지만 저는 저 혼자서 1,500명을 제가 대상으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다 밤낮이 거꾸로 하다 보니까 어떠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 잤어요. 전략을 세운 거죠. 선생님이 강의를 2시부터 하잖아요. 그게 자는 시간이야. 그렇죠? 제가 밤낮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2시부터 해서 안 잤어요. 안 잤다고. 끝까지 막 안 잤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10시에 어떤 씻고 그 다음에 12시에 눈을 감았어요. 그것도 수면 유도제를 사가지고. 근데 중간에 2시간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밤낮이 거꾸로 돼가지고 버릇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그래서 다시 예를 들면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 그 어떠니 정신이 100% 온전한 건 아니니까 그거 알고 열심히 들어주세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대충 세무직 컷에 대한 자기 위치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공단계 395점이 일베스 컷이면 절대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작년 재작년처럼이 그런 어떤 변수가 없다면 그 전제하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를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저도 다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한 겁니다. 뭐 스티마 세임이 일베스 컷을 415점으로 예상하더라 또 인터넷상에서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안 받아요. 여러분 비디오예요. 그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함께 설명도 듣지 않고 요즘 애들이 그래요. 앞뒤 쏙 빼죠. 앞뒤 쏙 빼고 한 가지만 딱 415점만 꽂히는 거예요. 그 배경 설명은 전혀 듣지 않고 그죠? 그래놓고 또 스티마 욕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좀 대응 좀 해주세요. 그런 거 말도 안 돼. 앞뒤 쏙 뺀다니까요. 앞뒤 쏙 빼요. 자기가 요즘 또 MZ세대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사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즘 MZ세대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게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로 더 심해졌죠. 그게. 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공무원 됐으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정말 선호합니다. 제일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리스트에 있죠. 면접관 질문. 조직생활 관련된 질문들이 제일 많아요. 필수적으로. 개인이익과 조직이익이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할래 등등등. 경험형 과제에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 조직생활 단체생활 잘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역할과 행동을 잘 드러내야 돼요. 그것은 좀 이따 선생님이 사례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거 한번 이야기했고요. 자, 아무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픈 특강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 교재가 있는데요.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뭐 따로 뭐 출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교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웬만한 건 다 몇 가지는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밑에 말씀드리지만, 자. 당부 말씀이라고 선생님이 항상 이거 오픈 특강할 때마다 당부 말씀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집은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데 마지막 관문이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 있죠.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오픈 특강 4시간 정도 하잖아요. 사실 오픈 특강 4시간 정도에서 막 컨라인 설명하고 지방직, 국가직, 뭐 어떠니 지방직 시험, 국가직 면접 전략 얘기하고 그런 거 싹 빼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2시간밖에 안 돼요. 2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전달할 수 없어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줘야 돼요. 대신 선생님이 비록 오픈 특강 교재지만 대부분 책을 사요.
사지만 안 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픈된 강의 자료에 나름대로 어떤 정성껏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경험률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 카페 있죠? 다음 카페 가면 예?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 강의도 듣고 싶겠죠? 그러잖아. 하지만 강의도 또 못 들은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 선생님이 자료 이런 거 볼 테니까 주고 그럴 테니까 또 단톡방에 들어오면 거기서도 상담도 해드리고 나중에 그럴 테니까 그래도 꼭 읽어보세요. 버리지 말고요. 버리지 말고 읽어보시라 그 말이죠. 대신 강의를 듣는 사람이나 뭐 책을 구입한 사람들은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면접은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요즘에 그 풀친으로 질문하는데 선생님 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적순인가요? 발령 있죠, 발령. 벌써부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면접도 안 끝났잖아요. 막 그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발령, 뭐 성적순인가요? 교육, 뭐 순인가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린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성적은 단 1%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육점수죠, 발령이. 그리고 여러분들 뭐 서울청으로 발령, 물론 서울청이라든가 대부분 부산청으로 많이 선호를 해요. 수험생들이. 서울청하고 부산청. 근데 실제적으로 서울청하고 부산청에 보통 평균을 보면은 발령 나는 경우는 한 10에서 13% 정도예요. 거기도 이제 교육 성적은 단 1%도 반영 안 해요. 그럼 면접 우수가 아니다니까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면접 자체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세무직은. 다른 직렬은 이제 성적 같은 거 필기 성적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관세직하고 세무직은 절대 1%도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에서 여러분들 서울청 가고 싶으면 교육에서 최소한 어떤 10% 정도 안에는 들으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10%. 대부분 부산청.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서울청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사실 물론 장점이 많아요. 서울청 장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살 수 있다. 그죠? 그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연고라든가 이런 거 배려해줘요. 여러분들 연고 지역 있죠? 배려해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경남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경남 쪽에 발령을 해주고 그걸 다 배려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지방이 좋은 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월세 지원 같은 거 있죠? 월세 지원 같은 거. 서울청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월세 지원 30만 원씩 해줘요. 30만 원씩. 물론 이제 서울청에서 예를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관사를 지원하죠. 보통 신규 중심으로 관사를 다 해줘요. 여러분 관사를 1년 안에는 관사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관사가 공짜냐? 절대 아니죠. 25만 원인가 23만 원 냅니다. 미리 말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청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월급에서 마이너스 25만 원 정도를 빼고 이미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잖아요. 비싸니까. 집값도 비싸고. 월세도 기본 어떠니 장난 아니잖아요. 서울시 물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무조건 서울청 하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거주지 않는 지방에서 금방 월세 지원 해준다. 그 30만 원씩 해주고 정확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만 원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청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제일 좋아요. 대신 이제 단점 같은 일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아요. 그리고 책임이죠. 서울청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업무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업무가 실수하면 큰일 나요. 징계도 받고.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가산세 신고 있죠? 가산세. 신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다 전공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있잖아요. 전공이죠, 전공. 전공 지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무 들어가면 바로 일에 적용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죄송한 소리. 여러분들이 아는 전공하고 실제 실무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전공자가 실무를 배우는데 유리할 뿐이에요. 그런데 비전공자들은 실무를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제도를 또 바꿔버렸죠. 처음에는 비전공자도 시험 볼 수 있게 만들고 다시 또 전공자만 보게 만들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일에 대한 어떤 업무를 배우는 데 속도도 느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돈 문제가 걸렸으니까 자꾸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죠? 예를 들면은 서울청에서 서울청 일이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일이 빡세요. 쉽게 말해. 빡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서울청 같은 데 가면은 예를 들면은 신규 직원이 가산세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그죠? 본인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고를 먹고 있어요. 만약에 물론 팀장도 경고를 먹어요. 자기 실수니까. 그럼 자기 실수란 것을 팀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예요. 했을 거 아니에요. 팀장에서 오케이 했을 거 아니에요. 팀장까지도 어떠니 징계를 받아요. 다행히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경고로 끝났죠. 내부 실수니까. 그래서 돈은 못 걷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법 배웠지만은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수면은 제척 기간이 5년 이내면 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어요. 만약에 1억을 못 받았다.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밖에 우리가 내 잘못으로 실수한 거야. 그럼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5년 정도
내 실수니까 5년 안에만 다시 부과할 수,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고의적인 실수죠. 고의적인 실수. 그러니까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할 신고자가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신고를 했어요. 세무사고 짜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자책기간이 7년이죠. 그때는 가산세가 불성시 신고죠. 그때는 약 40%를 하고, 아까 같은 경우는 그들은 제대로 신고해 내 실수했어요. 그때는 가산세가 20% 정도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법 배웠죠? 맞죠? 맞나요? 봐봐요. 세법을 배웠다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다 그 말이죠. 자, 이 양 나왔으니까 물어봅니다. 작년에 후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문성 하면 전공지식 이런 거 하죠. 아니요. 면접에서는 있잖아요. 전공지식 거의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딱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3학년 과제에서, 요즘에는 3학년 과제에서도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3학년은 별로 안 나와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전공에 다 전공자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3학년이 나와요. 만약에 방금 같은 거 재책기간 뭐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전공자분들 물어보겠죠. 야, 재책기간에 대해서 이 자료 가져. 아는 대로 말해볼래? 이런 경우 이렇게 물어보세요. 재책기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렇게 유일하게 왜 다 전공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어쨌어요? 이미 필기시험에서 전공 과목은 검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굳이 면접에서 여러분한테 전공 과목을 물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사처에서도 주문을 하죠. 전공 과목 질문은 지향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면서 미안한 소리 같지만 전공 과목 공부를 다시 한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선생님 나중에 세무 직렬별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거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면접용으로 내가 재료로 쓸만한 거,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정책도 주구장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정책 물어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야, 국세청에서 마음에 드는 정책 한 가지 말해봐라. 특정 정책을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거 알아? 너 저거 알아? 이런 질문 없어요. 왜 국가직 면접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벙어리로 만들잖아요. 면접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다 답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하지만 전공 지식 같은 거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공부했지만 막상 면접장에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대답 못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재책기간을 설명했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설명했지만 근데 세법 배웠는데 민감인가 할 거예요. 아, 선생님 말이 맞나? 아닌데?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말 좀 하세요. 선생님 설명한 거 혹시 맞나요? 아까 설명한 거? 봐봐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면접까지 물어보겠냐 그 말이에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지식 배워놓으면 나중에 실무를 배우는데 조금 더 도움은 되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지. 그러니까 면접용으로 면접을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한다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생님이 책에 있는 교재 후기를 보더라도 알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준 후기만 보더라도 보세요. 뭐 특정 전공 질문을 끄집어내서 면접까지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뭔 말이죠?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상황형에서 전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유형이 혹시 나온다면 그때 한두 개 물어볼 수 있고, 전공 지식 물어보지 않는다. 항상 물어보는 면접관 학생들이 면접 준비하면서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책도 마찬가지. 국세청에서 마음에 드는 정책 한 가지 말해봐라. 혹은 국세청에서 외국에 알고 소개해주고 싶은 정책 한 가지 말해봐라. 그리고 그럼 그 정책의 개선 방안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 혹은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이 이 세 개 알고 싶은 정책이겠죠. 개선 방안 요거죠. 그래서 그 개선 방안은 여러분들이 경험형 과제, 경험형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업무를 적잖아요. 부채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죠. 세무적으로는 업무만 있으니까 내가 뭐 소득세과에서 근무할 것이냐, 부가가치세과에서 근무할 것이냐, 법인세과에서 근무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가오잡고 싶은 조사과에서 근무하고 싶으냐, 요 정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거 적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정책 제안 정도, 경험형 과제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적고 거기에 정책 제안.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질문하는 마음에 드는 정책 한 가지, 개선 방안. 요것만 하면 다 끝이에요. 정책이라는 것은. 대신 정책이나 좋은 정책을 공부해 보면 예를 들면 5분 발표죠. 5분 발표. 5분 발표에 경험력만 주구장창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어떤 관련된 예를 들면 5분 발표 주제가 예를 들면 뭔가 어떤 소통과 관련된 주제였다. 그러면은 이 국세청에서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죠. 그거 사례로 든다든가
만약에 그 어떤 뭐와 또 오문 발표 주제가 참고 자료가 쉽게 말해서 참고 자료가 예를 들면 뭐 창의나 혁신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예를 들면 적극 행정 사례 같은 거 창의성을 발휘해서 적극 행정했던 사례 같은 거죠. 그거 사례를 좀 인용한다든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걸 함께 여러분, 내가 선생님 원래 강의는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사례를 많이 들어요. 사례. 오늘은 사례를 많이 들면은 여러분들하고 있죠. 밤새서 할 수도 있어요. 함께 세무직 사례만 주구장창 다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못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아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만 선생님이 착착착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내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알아세요.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대충 점수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잖아요. 내 점수로 예를 들면 면접에 좀 더 올인할 것인가. 의외로 이 국가직 같은 경우 세무직 학생들은 국세청만 좀 줄여가는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세청 세무직 같은 경우 지방세보다는 지방세가 서울시는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나 이런 거 잘 돼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방세보다는 국세가 사실 전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요. 지방세 예를 들면 촌에서 세무직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잡일을 하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업무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그런 걸 해야 돼요. 바쁘면 서로. 그게 지방세 좀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국세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딱 발휘해서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세로 강요가 한 열이면 9명 국세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국세를 꼭 가고 싶어하는 국세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은 면접에 좀 내 점수 대충 알았으니까 예상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국세에 좀 더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 면접 제가 지방대 시험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선생님이 경험칙을 말씀드리면 사실 면접 준비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지방세도 합격합니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와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도 대충 덜렁덜렁 준비하잖아요. 아니요. 지방세 준비도 대충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 심리예요. 그것이 어떤 여러분 선생님도 오랜 어떤 삶을 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노력한 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점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면접은 하나의 시험이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미흡이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잖아요. 다만 이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100명 중에 1명이건 2명이건 3명이건 4명이건 5명이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입은 많이 안 준다겠죠. 추세가 또 미입을 많이 안 준다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어차피 필기컷에 걸려있는 분들은 딱 두 부류예요. 이 면접에 딱 정말 최선을 다해가고 나는 국세밖에 없어. 끝을 볼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면접 보고 나서 나머지 25일 동안에 지방세 올인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책만 사서 대충 보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후자가 더 많아요. 왜? 아니 내가 가봐야 내가 어떤 면접장에 가봐야 떨어질 텐데 들러리는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면접이라는 것은 유행은 없습니다. 유행. 특히 면접은 일반 달라요. 필기시험은 사실 운이란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필기시험이라는 것은 한 문제 마킹 실수 마킹 바꿨는데 이거 안 바꿨으면 나는 일베스 컷이야. 이걸 바꿔가지고 필기 컷이 돼버린 거야. 그잖아. 필기시험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면접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분 동안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공직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대부분 과장급들이 면접을 보잖아요. 또 국세청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과장급이 한 분이 와요. 세무서에서 한 분이 오시고 나머지 인사처에서 예를 들면 다른 부처에서 초빙의원 어떤 사무관급 과장급들 오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30분 동안 30분이라는 것이 엄청난 시간입니다. 30분은 여러분들 치고받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조직생활 잘하겠구나. 이 동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겠구나. 얘는 어쩌고 그런 거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점을 여전히 감안하고 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혹시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필기컷에 걸리는 사람들은 내가 그 우수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은 할 사람만 해요. 나머지는 안 합니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2024년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23년 통계에서는 5,700명인가 면접을 봤거든요. 그 중에
내 알기로는 결시한 사람 있죠. 10명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전부 다 면접장 갑니다. 내가 면접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 어차피 들러리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우수 받을 수 없어요. 죄송한 소리 같지만 면접 운이 없다니까요. 운이 안 떠. 무작정 해가지고 운을 해서 붙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노력한 사람은 경험형 과제 한 번만 읽어보더라도 면접까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히 이왕 내가 면접 준비한다면 예,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예, 수업을 듣고 안 듣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혼자서 준비하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면접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가세요. 하고 가야지만이 그래도 내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내 주인은 그거예요. 내 주인은 그거라고. 예. 그리고 어차피 성적이 컷다인 사람들은 열심히 할 사람 아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 점만 말씀 꼭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러니까 또 요즘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보세요. 면접이라는 게 그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뭐 탄핵 이야기는 빼고요. 탄핵 이야기 빼고요. 어차피 면접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관심을 좀 어쨌든 간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사건으로 해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 어떤 신용도는 최하이죠. 더군다나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또 미국 요즘에 트럼프이 또라이죠. 관세 전쟁을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정보가 빠르고 좀 알 거 아닙니까? 흐름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미국이 지금 관세로 인해서 관세 전쟁이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조금 더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뭐 기업들이 좀 이득을 보고 해가지고 야 엄마 이번에 미국이 이래 그래서 주식 투자하잖아. 이거 사. 이 관세 전쟁을 해서 이익 보는 어떤 업체는 이거야. 주식 사.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더라? 공무원들은 과연 이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민생 경제의 어떤 불안감. 실제 말 그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에서 항상 해년마다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 있죠.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여러분들 있죠. 평균 이 탄핵 시기에 있잖아요. 이 시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국세청 가면 나올 거예요. 통계 자료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들 있죠. 자영업자가 내 알기로는 약 2만 개 정도가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숫자는 정확히 안 나는데 이 기간은 평균보다 2만 개가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세청 공무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어떤 게서 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국세청 공무원이 우리 어떤 국민들 이 국민들이라는 기업들도 들어가고 개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면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세무조사다. 그러면 기업 애로가 당연히 관세 동맹으로 이익 보는 기업도 있겠지만 피해 보는 기업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 내가 조사하다. 이런 기업 같은 기업 경영이 애로가 왔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성실납세 기업이었다.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해야 된다. 그래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문제로 회사가 어려워졌어. 정상 정기 세무조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봐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을 뭐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머릿속에 특히 국세청 공무원은 돈을 만지니까 무조건 법과 원칙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면 절대 좋은 공무원 못 됩니다. 그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면은 또 설명 안 하려겠는데 또 열받게 만드네. 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이에요. 조그마한 제조업 중소기업이에요. A라는 기업이.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A 기업이 경영 애로를 호소해요. 그 세금을 기업이니까 법인세를 내야 되죠. 그죠? 경영 애로 때문에 세금 내기 힘들어요. 혹은 예를 들면은 정기 세무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어쨌든 간에 일단 세무조사 하게 되면 힘들어요. 기업들은. 왜? 나름대로 아니 막말로 국세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다 여러분들이 가다 뭐 검찰처럼 한 사람 조사하는데 수천 건씩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자, 기업에 놓고 있어. 일단은
세무조사에 유예 좀 요청을 해왔어. 예를 들면은, 지금 힘드니까 세무조사를 좀 봐라. 그럼 알고 보니까 이 A기업이, 당연히 A기업이 과거에 뭐 조사를 해야, 그럼 상관을 설득해야 되겠죠. 상관이 이러이러한 기업에서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를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을 예를 들면은 왔습니다. 그럼 상관을 설득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관을 설득하려면, 여러분 팀장이나 과장을 설득하려면 평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A기업은 평소에 성실 기업이라고, 세금 납부 잘했다고. 성실하고, 실제로 또 기업,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관세 피해를 입고 있어. 그런 사실 설득 자료를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지. 예. 여러분들은 설득 자료를 만들어야 돼. 실무자로서. 그래, 안 그래? 내가 직접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조사를 좀 연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해서 좋은 공무원이 아니다고. 예? 면접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정답을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직에서, 공직사회에서,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공무원의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의 목적은 공익실현이 있는 거예요. 공익실현. 잘 들으세요. 공익실현이 있죠? 모르면 메모하면서 적으세요. 메모하면서. 자, 선생님은 책 안 보니까. 자, 공익실현이 있어요. 공무원의 목적이. 공익실현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일조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것이 헌법의 최우선 가치이기도 해요. 헌법의 최우선 가치가 바로 그거라면 공무원의 목적이 헌법의 최우선 가치예요. 그죠? 그런데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사에서 만들어진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분들이 일처리를 편하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악법도 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현대사에서는. 중세사에서는 악법도 법이에요. 잘못된 법과 원칙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수정하고 개선하고 바꿔야 돼요. 그 현대사에서 어떤 우리 공직사에서 법과 원칙이에요. 결국 법과 원칙은 여러분들이 일처리를 편하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정기세무서 하는 거 맞아요. 이거 법과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기업들이 자칫하면 세무조사 해갖고 기업 파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세무조사 마음만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엔 세무서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최대한 어떤 편의를 봐주면서 일처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해 보세요. 세무조사는 계속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국세청장님도 세무조사 줄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청장님까지도.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해서 좋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것이 공무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결국 공무원의 목적인 거기에 있다. 면접에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원칙이, 다시 말해서 세무직이라면 당연히 어떤, 세법에 관련된 지식들이겠죠,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법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을 개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세무직 공무원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재량권이 넓어요. 그 재량권이. 여러분들 재량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소득세를 했는데 세금을 못 냈어요. 그래서 최대한 국세청에서 편의를 봐줬어요. 당연히 어떤 분할납부 제도라든가 각종 유예 이런 걸 해줬겠죠. 힘들다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예를 들면은 함께 이 A라는 어떤 사람에게 국세청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법과 원칙 내에서. 그잖아. 유예라든가 분할납부라든가 기타 등등 다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못 내고 있어. 그래서 다시 연락했더니 단지 국세청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복적장을 보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다 해줬는데 안 해주냐? 세금 내라 안 그러면 압류 들어가겠다. 압류를 해야 돼. 이제 다 국세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준다 그 말이야. 그잖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잖아. 그런데 압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압류를. 그잖아. 그래도 압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뭐 통장 압류. 최근에 통장 압류도 거의 안 합니다. 국세청에서.
가급적 안 하려고요. 통장 압류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그잖아요. 그 다음 동산 있으면 동산 압류, 그죠? 부동산 압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뭐 가게를 한다가 매출 채권 압류, 기타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럼 당연히 법과 원칙,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법과 원칙에서 당연히 이 절차를 거쳐야 되지. 맞지? 그것이 맞지? 그것이 예를 들면은 법과 원칙이야.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 담당자인 너희에게 전화가 온 거야. 제발 압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내겠습니까? 사정을 이야기해 딱하게. 그잖아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량권이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은 야단을 맞아 상관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 그러면 언제까지 되십시오. 대신 저도 상관을 팀장님을 설득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만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10만 원 내주면 그걸로 가지고 내 상관님 대신 가산세는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관을 설득해가지고 압류 하나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재량권이에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런 체납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과적인 측면에 관련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체납 같은 거 이 업무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야단도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내가 야단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물론 법과 원칙대로 해도 여러분들 문제가 없어요. 맞죠? 왜? 규정이 그거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야단을 듣더라도 예를 들면 그 사람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하면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법과 원칙대로 하는 공무원? 이래도 답이에요. 하지만 최대한 편의를 봐서 그 사람의 편의를 봐서 어떠니 벌어야 예를 들어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만 세금도 낼 거 아닙니까? 막말로 말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압류 같은 거 해버리면 그 사람 어쩌겠습니까? 기분이 그냥 만약에 뭐 월세 살고 있어요. 그 보증금 100만 원 그거 압류해버렸어. 그럼 월세도 못 내겠죠. 나중에 되면 어려우니까. 그러면 집에 쫓겨나겠죠.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그 사람 심정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처리 하나가 있잖아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돈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처리 하나하나가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칫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죽인다는 표현은 사람을 칼로 죽인다 그 뜻이 아니라 너무 정말 힘들게 만드는 상황까지, 극한 상황까지 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세무직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게 새롭게 새로운 삶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세무직 공무원이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공무원이 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을 면접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죄송한 소리 같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보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만약에 상관이라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사람. 자기가 좀 야단을 듣더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배려하려고 뭔가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상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부하직원으로 두고 싶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세무지가 무조건 법과 원칙 머릿속에 이것만 떠오르죠. 큰 착각이다 그 말이죠. 이걸 명심하세요. 면접은 그겁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압류해야 되는데 안 해줬다고 해서 여러분들 징계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야단을 있고 나중에 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금 체납 같은 거 잘하면 실적 올리면 여러분 실적 올리면 여러분 좋아요. 자기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법대로 해버려. 자기 실적을 위해서. 결코 좋은 공무원 아니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으면 A 같은 사람이 되세요. 첫 번째 같은 사람이. 하지만 좋은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B라는 사람을 여러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만하죠. 우리 사회가 살만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경제에 대해서 세무직 공무원 더 잘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다 알잖아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지.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업 경영에 애로 갖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또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지.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역할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공무원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국세청에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해요. 여러분 돈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세무직 공무원 돈을 걷는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거 얼마든지 뭐 소상공인이 힘들다. 그럼 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있죠. 많잖아요.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세금 감면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돼. 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 아무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야기했죠.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공직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뭡니까? 바로 그런 어떤 공무원의 목적, 예.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런 일을 할 수, 이 B라는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반 국민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남이라면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무조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양심상 최대한 내가 법과 원칙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예?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이 세무직한테 세무직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많이 주는 거예요. 예? 고용노동부하고 다른 직업은 그런 재량권이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어떤 공무원이더라. 그래서 우리 공직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뭐더라? 한마디로 국민이죠. 국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공무원.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면접이다. 거기에 더하기 뭐더라? 조직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조직생활을 잘할 것 같은 사람, 그것이 핵심 포인트다.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 마음가짐을 면접 질의 과정에서 보여준다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본다, 평가하는 거예요. 함께 국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평가하는 것이 공무원 면접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까 공무원의 목적이죠. 그런 공익실현에 대해 설명했죠. 그 공익실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공직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직가치.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공익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를 우리는 공직가치라고 말하는 공직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5분 발표에서 국가직에서는 제일 먼저 뭘 봅니까? 5분 발표를 하잖아요. 5분 발표 주제가 다 공통이죠. 모든 직렬에. 그 주제가 뭡니까? 참고자료 주고 여기서 대표적인 공직가치를 유추하고 공직가치 유추 거기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라 그 말이죠. 국가직 면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여러분들의 공직가치에 이해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공직가치는 중요한 그 공직가치를 네 가지 평점 요소로 나누는 거예요. 네 가지 평점 요소. 소통 공감, 창의 혁신, 책임 윤리, 헌신 열정.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공직가치를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하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창의 혁신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소통 공감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헌신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책임 윤리성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직가치 평가예요. 그죠? 그렇게 공무원에게 전문성이라는 것은 뭐더라? 직무 수행 능력은 있고 전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전공지식의 전문성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공직가치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공직가치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가치에 대한 어떤 이해만 정확히 하시면은 공무원 면접의 90%는 끝나요. 그죠? 90% 끝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요. 왜? 공직가치가 제대로 배어있는 사람들, 또 면접 준비 과정에서 그걸 찾는 사람들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걱정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가 말씀드린 나는 스펙이 짧아요. 스펙 안 봅니다. 공직사에 스펙 안 봐요. 그리고 공무원 면접 블라인드 면접이잖아요. 여러분들 학교명, 직장명 이런 거 언급할 수 없게 큰일 납니다. 면접관도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스펙이 없어. 경험도 없어. 항상 이런 말들을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경험이 없으면 면접 준비 과정에서 다른 면접 준비 과정에서 할 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경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어떤 공직가치 잘 드러나면 돼요. 소소한 경험이라도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소소한 경험이라도 그 경험 속에서 한마디 예쁜 마음, 소위 말해 예쁜 마음, 나보다 동료를 위해서 그런 마음, 소소한 경험 속에도 뭔가 일처리에 책임감을 가진 것 기타 등등 소소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경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소한 경험에서도 그 역할과 행동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 속에서 경험이 없다고 그런 것을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봤어요. 스펙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무원 면접에서. 그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고 스펙 좋은 사람 뽑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뭐 관서사 준비했다고 회계사 준비했다. 그거 경험령 과제에 적는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 합격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보소
꼭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놈 회계사 준비했네. 이놈 보소. 이놈 일하다가 나중에 또 경력 좀 쌓아가지고 이게 세무사 그 어떤 뭡니까 이거 회사 사무실이 법인 차리거나 법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편견도 오히려 가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안 그러겠습니까?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고,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관세사, 회계사 이런 거 공부했으면 적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경험용 과제. 이걸 많이 물어보죠. 그죠? 적으셔야 돼요. 그 잘 풀면 내가 어떤 공직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질답과정 보여줄 자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적으셔도 돼요. 이런 것을 그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 문제로 고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여기까지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할게요. 보세요. 내가 지금 강의를 하나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다 이야기하더라도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자, 좀 쉬어야 되니까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라이브 학생들 잘 들리시나요? 선생님 목소리 잘 들려요? 자, 화장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목소리 잘 들어요? 자, 라이브 듣고 있는 학생들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또 봐봐. 단톡방에 보니까 100만 이야기. 미치겠다 내가 내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 과거 그랬다 그것이 말한 거잖아. 자,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